김큐의 경제 뉴스 크리에이션. 저는 코너지기 배아량 리포터입니다. 어렵고 복잡한 경제 한 큐에 정리해 주실 김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날씨 엄청 추워졌어요. 오늘 밤에 영하 12도 이렇게 떨어진다고 하더라고요. 눈도 오나요? 눈은 제가 오늘 기상청을 안 가봐가지고 네. 날씨 업데이트가 안 됐네요. 이 시간은 뭐 기상 얘기하는 건 아니니까. 네. 아니 주변에 뭐 감기 환자들도 엄청 많던데 지금 따뜻한 차 두고 드시더라고요. 네, 저도 약간 감기 기운이 있어서 혹시나 기침할까 봐 계속 네. 물 마시면서 하고 있어요. 우리 경제 얘기해야 되잖아요. 네네. 근데 경제에도 한파가 계속 몰아치더니 아니 뭐 이번 주는 증시가 좀 괜찮아가지고 그렇죠. 오히려 괜찮으니까 좀 깜짝 놀랐거든요. 미국에서 제롬 파월 의장이 사실상 피벗을 선언했다. 이렇게들 지금 뉴스에서 얘기를 하고 있던데 네. 피벗을 선언했다. 이게 금리를 내린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러니까 피벗이란 단어의 뜻은 금리를 내린다 이런 뜻은 아닌데 네. 이번에 피벗을 선언했다라는 거는 기준금리를 내리겠다라는 방향 전환을 했다라고 해석하는 게 맞죠. 피벗은 원래 농구에 나오는 용어입니다. 많이들 아실 거예요. 농구공을 잡고 세 걸음 이상 걸어가면 이걸 워킹 바이올레이션이라고 해요. 그래서 일종의 파울이거든요. 그래서 공을 잡은 상태로 혹은 몇 걸음 이상 공을 걷지 않았다 하더라도 멈춰 서서 한쪽 발을 고정하고 방향을 이렇게 전환하는 거, 이걸 보통 피벗이라고 부르거든요. 네. 그래서 피벗이라 하면 결국엔 방향 전환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연준이 지금까지 너무 가파르게 금리를 올려왔기 때문에 연준 의장인 제롬 파월이 피벗을 선언했다라는 얘기는 금리를 이제 내리겠다라는 의사를 밝혔다라는 거죠. 네네. 이게 외교 정책 등에도 가끔 쓰여요. 피벗이라는 단어가. 오바마 전 대통령 때 아시아 외교의 변화를 놓고 피벗 투 아시아라는 용어가 쓰였거든요. 그렇죠. 이때는 중국 중심의 미국의 외교, 아시아 외교가 다양한 아시아 국가로 뭐 방향을 전환했다 이런 의미로 쓰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금리가 본격적으로 내린다라는 걸로 들리는데 네. 이제 좀 반가운 소리가 들리거든요. 제가 내년에는 좀 웃을 수 있을까요? 이게 확률이 엄청 높다 정도는 네. 일단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본격적인 인하 시기 혹은 인하 폭 횟수 이런 것들은 변수가 좀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지난주 미국하고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이 금융정책의 피벗 기대감에 환호를 했던 것은 네. 그간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공식 석상에서 금리 인하를 논의하거나 언급한 사례가 딱히 없었습니다. 매우 신중하게 데이터를 보면서 결정하겠다 뭐 이런 얘기를 하거나 시장에서 금리 인하 가능성 얘기가 나오면 기대도 하지 마라 뭐 이런 말을 했었거든요. 그랬었죠. 이른바 매파적인 발언을 좀 많이 했었는데요. 하지만 지난주에 있었던 미국의 FOMC 회의가 끝나고 나서는 연준 위원들하고 금리 인하에 대해서 논의했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물론 여전히 상황에 따라서는 금리 인상 카드를 들고 있다라고 얘기는 하긴 했지만 이제 천천히 인하 시기를 준비할 때가 됐다라는 식으로 발언을 했습니다. 제가 이걸 듣고 이제 두 가지 질문을 드릴 거거든요. 네. 자, 첫 번째, 언제쯤 내리냐? 두 번째, 미국이 내리면 우리도 금리 내리냐? 이게 가장 지금 궁금합니다. 전망들이 다양합니다만 미국 연방준비제도 이사회 그러니까 FOMC는 네. 1년에 8번 열리거든요. 그중에 3, 6, 9, 12 이렇게 네 차례는 경제 전망도 같이 발표를 해요. 거기에 보면 점도표라는 게 있습니다. 연준 위원들이 향후 자신들이 예상하는 기준금리 수준을 점을 찍는 거예요. 네. 그래서 시장에서는 이 점이 찍힌 걸 보고 연준의 금리 정책 방향 또는 뭐 횟수 뭐 이런 것들을 대충 가늠해 보거든요. 이걸 근거로 보면 이들이 이번 12월 연준 회의에서 이 전도표를 어디다 많이 찍었냐면 내년 말에 미국의 기준금리가 어느 정도 될 것이냐라는 예측에 지금보다 0.75%포인트 낮아진 수준을 예측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미국의 기준금리가 연 5.25에서 5.05%거든요. 네. 이걸 내년 연말이면 4.5%에서 4.75% 정도가 될 거라고 찍은 거예요. 보통 기준금리는 한 번 인하하거나 인상할 때 0.25%포인트씩 하거든요. 네. 그렇게 보면 내년에 적어도 3차례 정도의 금리 인하를 점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지는 거고요. 시기적으로는 어떻느냐. 상반기에 적어도 한 번은 할 것이다. 당초에는 5월쯤 할 거다라는 전망이 되게 많았거든요. 네. 근데 이번에 FOMC 회의가 끝나고 나서는 이거 좀 당겨질 것 같아. 3월쯤 한번 내리고 하반기에 상황을 봐서 2차례 또는 한 차례 더 뭐 이렇게 내릴 수 있다는 기대감이 좀. 3월 지금 별표 제가 5개 네. 했는데 그럼 우리도 3월에 내리나요?
안타깝지만 우리나라는 그러긴 좀 힘들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현재 우리나라하고 미국의 기준금리는 역전이 돼 있는 상황이에요. 미국이 우리보다 한 2%포인트 금리가 높습니다. 네. 이론적으로는 미국이 8번 금리를 내리는 동안 우리는 꼼짝하지 않아도 미국하고 우리나라 금리 상황은 같아진다라는 얘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꼭 기준금리 수준이 같아야 하는 것도 아니에요. 근데 지금 2%포인트 차이가 나지만 당초에 이렇게 미국 금리가 확 높아지면 우리나라 외국 자금들 다 빠져나갈 거야 그랬는데 이거 거의 안 빠져나갔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것도 기우라고 볼 수 있는데 어쨌든 각국의 국가 상황이라든지 서로의 관계를 보면서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근데 우리나라가 금리 인하를 3월에 조금 할 수 없어 보이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일단은 미국이 금리가 더 높은 상황이니까 한두 네. 차례 내리더라도 우리보다 높은 상황이 유지될 거다라는 거 하나. 그다음에 우리가 만약에 섣불리 3월에 같이 금리를 내려버리면 우리나라의 가장 큰 문제인 가계부채 문제에 오. 자극이 좀 될 가능성이 있어요. 네. 특히 부동산 쪽 대출이 금리에 굉장히 민감해서 맞아요. 자칫 본격적인 기준금리 인하라는 신호를 시장이 주게 된다라면 안 그래도 올해 특례 대출 등으로 이 가계대출의 증가를 잡지를 못했거든요. 근데 가계대출 증가를 내년에도 붙잡지 못한다라고 하면 이 부분이 더 큰 부담이 될 수 있기 그러게요. 때문에 아마도 3월에 미국이 금리를 내린다 하면 우리는 그냥 그대로 동결을 유지하다가 하반기 미국이 한두 차례 정도 더 인하할 때쯤 뭐 퐁당퐁당 그러니까 한 번은 쉬고 우리가 그다음에 내린다든지 두 번 미국이 내릴 때 쉬고 있다 그다음에 내린다든지 이런 식으로 좀 맞춰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나라 지금 엮여 있는 게 굉장히 많은데 네. 아까 전에 증시가 환호했다라고 하셨는데 그럼 이제 피벗 그러니까 본격적인 금리 인하 구간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증시는 더 좋아지는 거죠? 이게 제일 어려운 질문인데요. 네. 통계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과거에는 어땠는지. 예 아니오로는 답을 할 수 없는 문제인가요? 예, 이건 예 아니요로 답을 할 수가 없어요. 신도 못 맞추는 게 주가다라고 얘기하는데 그렇죠. 본격적인 금리 인하로 들어가는 시기에는 통계적으로 보면 증시가 도리어 좀 하락했습니다. 이건 우리가 왜 금리를 올렸고 금리를 내리는가에 대한 근본적인 물음에 대한 답을 생각해 보면 네. 이해가 좀 되는데요. 기준금리를 급격히 올리는 건 물가를 잡기 위해서잖아요. 그렇죠. 쓸 돈을 없게 만들어서 수요를 줄이고 물건이 남아돌게 만들면 가격은 떨어질 거다 이런 거거든요. 금리가 워낙 가파르게 오르다 보니 돈을 빌려 뭘 하기 힘들어지고 이미 빌려놓은 대출이자가 크게 올라가니까 내 벌이는 그대로인데 나가는 돈이 많아지니까 이른바 가처분 소득이 주는 거지 않습니까? 네. 결국은 수요 감소거든요. 이는 다시 말해서 소비 위축을 의미하는 거고 소비 위축이 심해지면 경기 위축 또는 경기 침체가 올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미국이 피벗 그러니까 기준금리 정책의 방향을 금리 인하로 돌렸다라고 한 것은 우리가 목표했던 물가 상승률 한 2% 중반대로 내년에는 물가 상승률이 떨어질 거다 도달했다라는 의미이자 자칫 여기서 더 물가가 떨어지면 경기 침체를 걱정해야 하는 상황이다라는 얘기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금리의 방향이 바뀔 때 특히 장기간 또는 급격히 금리를 올렸다가 정점을 찍고 금리 인하를 본격적으로 하는 시기에는 증시는 경기 침체나 경기 위축을 우려해서 약세장으로 진입하곤 합니다. 그러면 이번 주 상황은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되죠? 이 미국과 한국 증시가 크게 올랐단 말이죠. 금리 아직 안 내렸지 않습니까? 맞네요. 그게 핵심이거든요. 그걸 제가 간과했네요. 네, 금리를 본격적으로 인하하는 시점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래서 사실 금리를 본격적으로 인하하기 전까지 마지막 불꽃을 피우는 듯한 모습을 증시가 종종 보이곤 했습니다. 그래서 제롬 파월 의장이 네. 산타를 다시 소환했다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오지 않습니까? 보통 연말에 증시가 좀 강한 걸 산타 랠리라고 저희가 표현하는데요. 네. 그래서 올해 산타는 분명히 증시에 올 것 같다라는 전망들이 좀 많습니다. 다만 올해 증시가 성과가 전 세계적으로 보면 별로 안 좋았느냐라고 보면 아닙니다. 좀 좋았던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가진 주식이 좀 떨어져서 그렇지 사실 증시 주요 지표를 보면 미국 같은 경우에는 나스닥이 36.5%나 올랐고요. 그리고 S&P 500도 21% 올랐고요. 네. 다우존스도 12% 뛰었습니다. 우리나라도 코스피는 연간 14% 올랐고요. 코스닥도 23%가량 올랐거든요. 네. 그러니까 증시는 지금 계속 좋았다는 얘기에 속하기 때문에 금리를 한두 차례 또는 내년에 세 차례 정도 내릴 때까지 그러니까 본격적으로 금리가 인하되기 전까지 이 부담감을 안고도 증시가 갈 수 있느냐도 하나의 문제가 되겠죠. 결국 중요한 거는 내년에 경기 침체 여부를 잘 봐라 이 말씀이죠.
그렇죠. 증시만 놓고 보면 우리는 미국 증시 흐름에 따라서 국내 증시가 많이 일희일비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네. 미국의 경기 침체 상황을 좀 봐야 되거든요. 근데 그나마 다행인 것은 미국이 기준금리를 지속해서 올리는 동안에도 미국의 경기 침체 신호가 별로 나타나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사실은 제롬 파월 의장 FOMC가 고민을 좀 많이 했던 거거든요. 네. 물가도 잘 안 잡히고, 그러니까 수요가 계속 있었고요. 그러니까 물건을 사는 사람들이 많았고요. 고용 시장도 좀 뜨거웠습니다. 올 하반기 들어서 이런 것들이 조금씩 식고 여기에 유가까지 빠지면서 물가가 좀 많이 잡힌 상황이긴 한데, 그래서 이제 경제적으로 보면 이게 경기가 경착륙이냐 연착륙이냐, 침체가 되더라도 급속히 안 좋아지느냐 아니면 천천히 떨어지느냐가 굉장히 네네. 중요한데, 미국이 내년에 경착륙이 아니라 연착륙하면서 슬슬 이 뜨거웠던 게 식을 거다라는 전망이 좀 많습니다. 스무스하고 부드럽게 경기가 위축이 된다라고 하면 주식시장 입장에서는 그렇게 나쁘진 않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금리가 본격적으로 내려가는 구간에 증시가 과거의 통계처럼 확 안 좋아지느냐? 아닐 수도 있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은 미국의 경제가 생각보다 탄탄해서 연착륙을 하게 된다라면 증시도 그리 나쁘지 않을 거다라는 반론도 있습니다. 근데 이게 환율도 영향을 받는 거잖아요. 미국이 그렇죠. 금리 올릴 때 달러 가격이 그때 엄청 올라서 뭐 킹달러라고 우리가 부르기도 했었는데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연준이 피벗 얘기를 하니까 최근 달러의 힘이 좀 빠지고 있었거든요. 더 약세가 확 나왔어요. 미국의 달러하고 전 세계 6개 주요 통화의 상대적 가치를 비교해서 수치로 나타내는 게 이제 달러 인덱스라는 수치가 네. 있는데요. 이 달러 인덱스가 연준의 피벗 얘기가 나오면서 102가 깨지면서 101대로 내려왔거든요. 지난해 10월 말 말씀하신 대로 킹달러다 뭐 이런 얘기 나올 때 이 달러 인덱스가 114를 넘었었습니다. 그때 기억하시겠지만 뭐 빅스텝이다, 자이언트 스텝이다 그래서 연준이 0.25%포인트가 아니라 뭐 0.75%포인트까지 맞아요. 막 금리를 올렸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때 막 달러가 엄청 가격이 치솟았던 거죠. 근데 이제 지금 아까 101대로 내려온 그럼 달러 수준은 이게 달러가 많이 약해진 거냐라고 보면 또 그렇지도 않아요. 과거에 우리가 인덱스, 그러니까 달러 인덱스가 일반적으로는 보통 80 후반에서 90대를 오가는 수준이고 네. 100을 넘어서면 달러 강세가 너무 강하다라고 표현을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 101이니까 지난해에 비해서는 많이 빠졌지만 아직도 달러는 강하다 이렇게 볼 수는 있는데요. 예상대로 미국이 내년 3월쯤 첫 금리를 인하를 단행하면서 지속해서 금리를 내린다라고 하면 달러 강세도 조금은 더 누그러질 가능성이 있는 것이죠. 근데 이거 바꿔 말하면 원달러 환율이 떨어진다는 거잖아요. 네. 엔화도 그렇고요. 맞습니다. 전반적으로는 그런 경향이 보일 걸로 보여요. 나라마다 사정이 다르고 환율은 굉장히 상대적인 거라 여러 변수는 있습니다만 네. 원달러 환율도 정상적이라면 달러 인덱스가 100선 아래로 내려오면 1,100원에서 1,200원 선을 왔다 갔다 거리는 게 맞다고 보여요. 네. 물론 뭐 조금 오르면 1,200원 후반대까지 가긴 하지만 그래도 1,200원 초반대 정도가 우리나라의 적정 환율이라고 보이거든요. 며칠 사이 달러 약세가 나오니까 원달러 환율도 변동성이 엄청 커지면서 1,320원에서 1,330원대에서 1,296원까지 지금 좀 내려왔거든요. 그러니까 원화 강세가 앞으로도 좀 나올 가능성이 있어 보이고요. 다만 일본이 좀 변수인데요. 네. 최근 일본 엔화가 초약세였잖아요.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행 많이 가고 그랬죠. 일본 가서 쇼핑도 많이 하고 뭐 네. 이랬다고 하는데 최근 엔화가 방향을 좀 틀어서 엔화 가격이 좀 오르고 있습니다. 이 소식도 들리고 네. 있어요. 달러엔 환율을 보면 불과 한 달 전쯤에 11월 13일에 151.94엔까지 갔던 게 이 얘기는 1달러 주면 엔화 152엔 정도 받아올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은 141.8엔까지 떨어졌습니다. 이제는 1달러 주면 141엔밖에 안 준다라는 얘기입니다. 원엔으로 이걸 확인해 보면 보통 100엔당 얼마로 저희가 얘기하는데요. 지난달 11월에 861원까지 내려갔었는데 지금은 914원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엔화는 값어치가 높아지고 있다라는 얘기니까 결국에는 엔화의 값어치도 계속해서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일본 여행 가려면 아직 안 가신 분들은 서둘러야 되나요? 그것도 맞고요. 그런 상황인 것 같긴 하고요. 아니면 지금이라도 엔화를 좀 바꿔놓으시는 것도 그리 나쁘진 않은 것 그러니까 같은데. 그때 했었어야 되는데.
일본의 금융정책 방향이 지금 좀 바뀌고 있어요. 일본은 계속해서 돈을 풀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엔화가 좀 약해졌었는데 지금 이 정책을 바꿔서 돈 푸는 걸 멈추겠다는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고 그걸 확인할 수 있는 게 이번 주 18일에서 19일 날 일본 중앙은행이 통화정책 회의를 하는데 그날 나오는 결과를 좀 유심히 지켜보시면 앞으로 일본의 엔화 가격이 어떻게 될지 가늠하실 수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게요. 엔화가 어떻게 될지 좀 더 지켜봐야겠습니다. 오늘도 잘 들었습니다. 김큐의 경제뉴스 큐레이션 오늘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네, 지금까지 배아량 리포터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광고